문제아와 일진이 많은 고등학교에 특수부대 출신의 여교사가 오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의 건방진 조롱을 견디며 교육을 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채린, 31. 그녀의 군 시절 동료들은 서늘한 경외와 결코 넘을 수 없는 아득한 거리를 담아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라는 호출명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녀는 화약 연기가 죽음의 그림자처럼 자욱한 전장에서 가장 명민하고 치밀한 살아있는 전략가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중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제707 특수임무단 통칭 백호 부대의 전설적인 폭발물 처리 EOD 팀장. 그녀의 섬세하고 긴 손끝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이고 복잡한 구조의 살상 무기를 마치 정교한 시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듯 해체하는 데에 신의 경지처럼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비상한 두뇌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장의 수백, 수천 가지의 변수들을 순식간에 조합하고 계산하여 단 하나의 정답, 즉 아군과 자신의 생존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을 기어이 찾아내는 데에 강철처럼 혹독하게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포화가 빗발치는 전장이란 하나의 거대하고 복잡한 수학 문제와도 같았습니다. 적의 예상 이동 경로와 보급 속도, 그날의 풍향과 풍속이 탄도에 미치는 영향, 복잡한 폭발물의 종류와 기폭장치의 미세한 전자회로, 아군의 생존 확률과 적의 예상 피해 규모. 그 모든 것은 결국 차갑고 명확한 숫자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이나 직감, 운과 같은 불확실하고 증명할 수 없는 변수들을 지독할 정도로 경멸했습니다. 대신 수없이 검증된 데이터와 얼음처럼 냉철한 논리 그리고 오차 없는 통계만을 자신의 유일한 신으로 굳게 신봉했습니다. 그녀의 팀은 그녀의 한치 오차 없는 지휘 아래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가장 위험하고 성공 확률이 희박했던 작전들을 현실로 만들며 살아있는 신화를 써내려갔고 그 눈부신 성공의 중심에는 언제나 박채린의 신들린 듯한 완벽에 가까운 계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숫자로 쌓아 올린 견고하고 완벽했던 그녀의 세계는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오차로 지옥도처럼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적진 깊숙한 곳, 버려진 낡은 폐공장에서 극비리의 인질 구출 작전이 벌어지던 어느 지독한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질이 억류된 건물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에 거미줄처럼 설치된 여러 개의 부비 트랩을 해체하고 아군을 위한 안전한 진입로를 개척하는 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폭발물의 예상 위력, 폭발 시의 안전 반경, 해체에 필요한 시간까지 초 단위로. 그녀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작전의 최종 성공 확률은 98.8%. 실패 확률은 그녀의 계산 속에서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한 단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녀의 완벽했던 방정식이 미처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독 거세게 퍼부어 낡은 건물의 집안을 빵처럼 축축하고 약하게 만들어 놓았던 엄청난 양의 비라는 공식에는 없는 치명적인 자연의 변수. 그녀가 마지막 폭탄의 전선을 끊고 무전기에 클리어, 진입로 확보 완료. 를 외치는 바로 그 순간 폭발이 아닌 건물 바닥의 일부가 굉음과 함께 아래의 어둠 속으로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그녀의 등 뒤를 철통같이 엄호하던 그녀가 가족처럼 아끼던 가장 젊고 유능했던 후배 대원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그녀의 계산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 계산이 불러온 결과는 최악의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실패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채린은 숫자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98.8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눈부신 성공의 증거가 아닌 그녀의 치명적인 오만과 독선을 상징하는 이마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1.2라는 무시했던 숫자는 그녀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잠 못 들게 하는 죄책감의 망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고통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그리고 그보다 더 복잡한 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종이 위에 차가운 숫자로만 증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안에는 논리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와 예측 불가능한 감정,
그리고 운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미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결국 그녀는 스스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동료의 피가 묻은 총과 폭탄 대신 그녀는 하얀 분필을 손에 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하고도 명확한 진리의 세계, 오직 흔들림 없는 증명과 논리로만 이루어진 수학의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복잡한 공식을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가진 무서운 책임감과 삶이라는 이름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계산기에서는 때로 아주 작은 1%의 오차가 100%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치명적인 오차율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정직함과 올바른 신념, 그리고 함께 문제를 풀어갈 동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31살의 늦가을, 박채리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거칠지만 활기찬 생명력이 파도처럼 넘실 때는 바다의 도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전장은 항구의 짭조름한 바람이 교실 창문까지 밀려 들어오는 곳, 부산 영도 언덕 위에 위태로우면서도 꿋꿋하게 자리한 영도해양고등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숫자에 배신당했던 상처받은 천재 전략가 박채린의 새로운 증명은 고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절박하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영도.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언덕과도 같다고 표현될 만큼 그곳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가파르고 좁은 비탈길을 따라 낡고 오래된 집들이 마치 서로의 무게에 지쳐 기댄 듯 다닥다닥 붙어있는 독특한 풍광을 자아냈습니다. 박채린이 새로 부임한 영도해양고등학교는 그 언덕의 거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여 낡은 교실 창밖으로는 거대한 부산항, 대교와 수평선 위로 점점이 떠있는 수많은 컨테이너선들이 오가는 장대하고 이국적인 풍경이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학교 건물 자체는 그 풍경처럼 넓고 깊은 역사를 간직한 채 낡고 지쳐 있었고, 칠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이 쓴 복도를 스치는 바람에서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함께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희미한 땀 냄새가 기묘하게 섞여났습니다. 그녀가 담임과 수학교사를 겸임하게 된 2학년 5반. 그녀가 처음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선 그곳은 흔히 상상하는 문제 학교의 교실처럼 소란스럽거나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흐르기를 멈추기라도 한 듯 섬뜩할 정도의 깊은 고요함과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듯한 만성적인 무기력함이 교실 전체를 짙은 안개처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의 거대한 항구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거나 낡고 지저분한 낙서로 가득한 책상 위에 녹아내리듯 엎드려 깊고 무거운 잠을 청했습니다. 그 어떤 젊음의 생기도 지적인 호기심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공간은 마치 살아있는 아이들을 안치한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채린의 예리하고 훈련된 눈은 그 죽은 듯한 고요함 아래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질서와 교묘한 먹이 사슬, 그리고 미묘하고 살벌하기까지 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오가는 은밀하기 짝이 없는 눈빛 신호, 책상 밑으로 아무도 모르게 건네지는 작은 USB 메모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치 왕좌에 앉은 냉소적인 어린 왕처럼 지배하고 있는 교실 뒤편의 한 존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여러분의 담임과 수학 과목을 책임지게 된 박채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채린의 맑고 단단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교실의 무거운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아이들의 흐릿하고 생기 없던 시선이 마지못해 그리고 약간의 귀찮음이 듬뿍 섞인 채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텅 빈 눈에는 새로운 교사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나 호기심 대신 이번 선생은 또 얼마나 버티다 다른 학교로 도망갈까 어차피. 우리 같은 놈들은 뭘 해도 안 돼 하는 깊고 오랜 냉소와 무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실 가장 뒤편 자신만의 왕국에 군림하고 있던 남학생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소리 없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유난히 하얀 피부 그리고 비상하게 명석해 보이는 높은 이마를 가진 학생. 서류에서 이미 수십 번 확인했던 이름 고태석이었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폭력을 쓰는 대신
뛰어난 두뇌와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꿰뚫는 통찰력을 무기로 반 전체를, 아니, 학년 전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조종하는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박채린을 향해 지극히 예의 바르지만 그 안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목소리로 다른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에 새로 오셨다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첫 수업을 기념하여 선생님의 실력을 저희에게 먼저 증명해 보여주실 기회를 드리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무대 위를 거니는 배우처럼 여유롭고 오만한 걸음걸이로 칠판으로 걸어 나오더니 조금의 막힘도 없는 현란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복잡하기 짝이 없는 확률 문제를 순식간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일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소위 수학 영재들이나 밤새워 도전하는 수학 올림피아드 혹은 대학원 과정의 고급 확률론에나 나올 법한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극악한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의도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첫날부터 신임 교사의 권위를 지식으로, 그것도 그녀가 앞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바로 그 과목으로 짓밟아 자신이 이 교실의 진정한 지배자임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각인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조롱 섞인 기대감과 저걸 인간이 어떻게 풀어하는 희미한 긴장감이 기묘하고 불길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체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칠판에 적힌 마치 암호문과도 같은 문제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공식과 변수, 그리고 다양한 접근법들이 과거의 전장처럼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단 1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시한폭탄의 복잡한 회로도를 눈앞에 두고 해체 순서를 결정하던 바로 그 순간처럼 그녀의 뇌는 초인적인 속도로 문제의 본질과 핵심 그리고 출제자의 숨은 의도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로군요, 고태석 학생.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체리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태석의 옆으로 다가가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막힘없이 마치 오랫동안 외워왔던 답안을 그대로 베껴 쓰듯, 그러나 훨씬 더 우아하고 정교하며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재수없게 공식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겉보기에는 라스베이거스의 블랙잭 테이블에서 특정 카드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이 문제는 제한된 정보와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적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생존 확률을 마지막 1%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고독한 전략 시뮬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 있었던 어느 위험천만한 곳에서는 적의 저격수가 숨어 있을 만한 낡은 건물이 3개 있었습니다. 아무런 추가 정보가 없다면 제가 첫 번째 건물을 선택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은 정확히 33.3%입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군의 정찰 헬기가 두 번째 건물 상공을 저공으로 스치듯 지나가며 그곳에는 저격수가 없다는 명확하고 결정적인 추가 정보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첫 번째 건물이 아닌 세 번째 건물을 선택했을 때 저의 생존 확률은 어떻게 변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50%일까요? 아닙니다. 그 확률은 66.6%로 2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가치가 어떻게 확률을 지배하는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녀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수학 문제를 자신의 피냄새 나는 과거를 빗댄 생생하고 긴박감 넘치는 실전 문제로 완벽하게 치환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얼음처럼 차갑고 논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묘하고 강력한 흡입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고도 우아하기 짝이 없는 풀이 과정과 함께 마지막 최종답을 칠판의 가장 아랫부분에 또렷하고 힘있는 글씨체로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분필 가루가 묻은 손을 털며 고태석을 돌아보고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정답입니다.
고태석 학생, 다음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부탁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워밍업으로도 조금 싱겁군요. 시간 낭비였습니다. 교실 안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은 곧 우아하는 낮은 경탄과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의 술렁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오만했던,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고태석의 하얗던 얼굴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지독한 당혹감과 처절한 굴욕감으로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저 젊고 아름다운 여교사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결코 도달하지 못할 다른 차원의 깊이와 경험 그리고 압도적인 지성을 가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박채리는 교실이라는 이름의 방정식,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닌 오직 압도적인 두뇌와 경험으로.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하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연립 방정식의 첫 번째 항을 풀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 교실이라는 이름의 위험하고 뒤틀린 방정식을 완전히 풀기 위해서는 아직도 어둠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수많은 미지수들을 하나씩 낱낱이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고태석의 오만하고 도발적인 지적 도전을 완벽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막아낸 그날 이후 박채리는 2학년 5반의 표면적인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를 공기처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노골적으로 냉소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눈에는 서늘하기까지 한 경외와 함께 도저히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고양이 같은 호기심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교실의 분위기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요한 수면 아래의 위험한 소용돌이처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벽이 존재했고 특히 몇몇 아이들의 얼굴에는 마치 빛에 쫓기는 사람처럼 늘 원인 모를 무거운 불안감과 만성적인 피로가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체리는 과거 전장에서 적의 동태와 보급로 그리고 취약점을 파악하듯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의미한 정보들을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동자에 찰나처럼 스치는 미세한 표정 변화, 쉬는 시간에 복도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그들끼리 오가는 은밀한 대화, 그리고 특정 학생들 사이에서만 마치 1급 비밀 정보처럼 공유되는 듯한 작은 USB 메모리의 존재. 그 모든 정보의 조각들은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결국 고태석이라는 비상하고 위험한 학생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실에 보이지 않는 왕으로 군림했지만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이들의 가장 연약하고 절박한 약점, 즉 좋은 성적에 대한 불안감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막연한 욕망을 마치 악마처럼 교묘하게 파고들어 자신만의 은밀하고 거대한 지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복잡하고 더러운 퍼즐의 첫 번째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가 세월처럼 가득한 학교 본관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도서관이었습니다. 영도 해양고등학교의 도서관 사서인 조연아 선생님은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학교의 모든 공식적인 역사와 비공식적인 비밀,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크고 작은 비밀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꿰뚫고 있는 학교의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이자 숨은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깐깐하기 짝이 없는 말투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과 교사들이 기피하는 대상이었지만 체리는 그녀의 까칠하고 차가운 태도 속에 숨겨진 아이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 그리고 학교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체린이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을 때 조연아 사서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책의 먼지를 하얀 장갑으로 털어내며 전혀 무심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안경 너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채린 선생님이시죠? 요즘 선생님 얘기가 애들 사이에서 아주 자자해요. 첫날부터 우리 학교의 어린 폭군,
고태석이 코를 아주 제대로 납작하게 만들었다면서요? 아주 통쾌했습니다. 별말씀을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선생님. 운이 아니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이지. 그 아이 그냥 머리가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악마적으로 비상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신이 내린 것 같은 좋은 머리를 아주 지독하고 나쁜 곳에 쓰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죠. 혹시 오지은이라는 아이 아세요? 아마 선생님 반 학생일 텐데.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지은. 교실 창가 맨 앞자리에 앉아 늘 죽은 듯이 조용히 수업만 듣던 가녀리고 창백한 여학생. 유난히 핏기 없는 얼굴과 어딘가에 늘 쫓기는 듯한 불안한 눈빛이 부임 첫날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 원래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어요. 전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었죠.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그 어떤 선생보다도 더 뛰어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능을 가졌었고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인가 그 아이의 성적이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더군요. 늘 피곤에 절어있고 그렇게 좋아하던 책도 빌리러 오지 않았어요. 제가 조용히 알아보니 아버지가 하시던 작은 생선 가게가 사기를 당해 망하면서 집안 형편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부터 고태석의 검은 그림자가 그 불쌍한 아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한때 고태석의 잘나가던 아버지 밑에서 꾸준 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참 좁고 악연은 질기죠. 조현아 사서가 던져준 마지막 말은 체린에게 퍼즐의 결정적인 조각을 제공했습니다. 그날 방과 후 체린은 텅 빈 교실에 홀로 남아 교실 뒤편 게시판 정리를 하고 있던 오지은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다그치거나 추궁하는 대신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을 그녀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혹시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아주 조금만이라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나는 너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너의 편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래.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푸는 게 훨씬 더 쉽고 또 빠른 법이란다. 체린의 따뜻하고 꾸밈 없는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이해한다는 듯한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버텨왔던 지은이의 단단했던 감정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이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그동안 자신을 지옥처럼 짓눌러왔던 끔찍하고 무서운 비밀을 하나씩 낱낱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태석은 교내의 일부 우등생들을 그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거나 돈으로 매수하여 앞으로 치러질 모든 시험의 예상 문제와 완벽한 풀이 과정을 담은 소위 족보라는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럽고 위험한 족보를 성적이 급하고 절박한 아이들에게 과목당 수십만 원이라는 비싼 값에 팔아넘기며 매달 상상도 못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오지은은 처음에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성적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한 마음에 그의 족보를 외상으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향하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었습니다. 고태석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외상값을 빌미로 수학적 재능이 누구보다 뛰어났던 지은이에게 자신의 수학족보 제작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매일 밤을 새워 친구들을 속일 문제들을 만들고 정작 자신의 공부는 하지 못해 성적이 점점 떨어져가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정말 그만두고 싶은데 태석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 그만두면 제가 족보를 샀던 사실을 모든 애들한테 다 폭로해버리겠다고 제 인생을 끝장내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될 거예요. 지은이의 절규 섞인 울음은 체린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처럼 찔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학생들의 교내 부정행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학생의 뛰어난 재능과 절박한 약점을 이용하여 그의 영혼까지 서서히 착취하고 파괴하는 대단히 교묘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지적 범죄였습니다. 고태석은 이 교실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
법과 규칙을 교묘하게 가장한 자신만의 완벽하고 견고한 착취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던 것입니다. 박채리는 이제 이 복잡하고 더러운 방정식의 모든 항들과 변수들을 파악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지독한 방정식을 풀어낼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5교시 수학 시간. 교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축축하게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지은의 눈물 섞인 고백을 통해 교실의 어둡고 추악한 이면을 모두 알게 된 박채린의 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이와 차가운 분노, 그리고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예정되어 있던 복잡한 삼각함수의 활용 진도를 나가는 대신 아이들에게 자신의 가장 아프고 부끄러운 상처를 다시 한번 꺼내 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고백이나 감상적인 신세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로 아이들이 처한 비겁하고 위험한 현실을 정면으로 관통하고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그녀의 인생을 건 하나의 거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학문이 아닙니다. 수학은 이 세상의 수많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위험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의 생존 항해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저지른 단 한 번의 사소하고 잘못된 계산이 우리의 배를 영원히 침몰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그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더욱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산을 맹신했던 젊은 날의 치명적인 오만함, 예측하지 못했던 사소한 자연의 변수 하나,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눈앞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던 웃는 모습이 유난히 예뻤던 사랑하는 후배.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번처럼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깊은 후회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고백 속에서 자신들 앞에 저 선생님이 완벽한 초인이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이 실수하고 아파하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단 1%의 계산 오차는 곧 100%의 실패, 즉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남들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편안함을 위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들키지만 않으면 장땡이지, 남들도 다 하는데 뭐 하는 마음으로 양심을 속이고 쉬운 길 편법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오차율을 스스로 높이는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계산법입니다. 그런 작고 비겁한 오차들이 모이고 쌓여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아무도 구제해 줄 수 없는 실패와 후회라는 이름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서늘하고도 진심 어린 그리고 아픈 상처가 담긴 시선이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고태석에게로 향했습니다. 태석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의 두 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그의 아버지의 실패와 정확히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성공은 남의 것을 교묘하게 베끼거나 값싼 요행을 바라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남들보다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직하게 자신의 두뇌와 땀으로 눈앞의 문제를 하나하나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 지난하고 고독한 과정 속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그것이 복잡한 수학 문제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생의 문제든 그 근본적인 원리는 정확히 같습니다. 그녀의 말은 교실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경종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고태석의 시스템에 알게 모르게 자이든 타이든 연루되어 있던 수많은 학생들의 얼굴이 자신의 부끄럽고 추악한 속을 모두 들킨 것처럼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체리는 고태석의 시스템을 폭력적으로 혹은 학교에 공식적으로 고발하여 무너뜨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고태석 한 명을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오지은을 비롯한 수많은 아이들에게 주홍 글씨를 새기게 될 것이고 교실에 또 다른 원망과 분열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태석이 어두운 음지에서 구축한 비합리적이고 부도덕한 시스템을 밝은 양지에서 더 합리적이고 압도적으로 우월하며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한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어둠 속에서 걸어나오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붕괴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방과 후 그녀는 2학년 5반 교실 칠판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신의 단정하고 힘있는 글씨체로 쓴 아주 큰 공고를 하나 붙였습니다. 박채린 선생님과 함께하는 증명의 교실 방과 후 수학 클리닉. 대상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 수학 때문에 잠 못 드는 사람, 수학 점수 때문에 부모님께 죄송한 사람 혹은 수학으로 세상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비용 완전 무료. 단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절대 원칙하에 먼저 이해한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을 1대1로 책임지고 가르쳐주는 지식 품앗이 방식을 채택함. 동료를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복습이다. 최종 목표 첫째, 우리 영도 해양고등학교의 수포자 수학 포기자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린다. 둘째, 그리고 우리 반의 이름으로 부산광역시 수학올림피아드에 도전하여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녀의 도전은 치밀하게 계획된 정면 승부였습니다. 고태석이 어두운 음지에서 돈을 받고 팔던 족보라는 이름의 달콤한 독약, 즉 가짜 실력에 맞서 그녀는 밝은 양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거대하고 매력적인 판을 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만이 반신반의하며 혹은 호기심에 그녀의 증명의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채린의 수업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딱딱한 공식을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대신 스포츠와 게임, 심지어 아이돌의 콘서트 동선 같은 실생활에 흥미로운 예를 들어가며 수학의 근본적인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그들의 아주 작은 질문 하나도 결코 놓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가능성을 진심으로 믿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소문은 짠내 나는 바닷바람보다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채린의 증명의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들의 수학 성적은 눈에 띄게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태석의 족보를 찾던 아이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의 견고해 보였던 제국의 외부가 아닌 바로 그 제국의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태석은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초조함과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채린의 방식을 유치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웃으며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내용이 담긴 소위 프리미엄 파이널 족보를 만들어 기존보다 훨씬 싼 값에 배포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산 불안하고 찝찝한 요행보다 자신의 노력과 땀으로 그리고 친구들과의 협력으로 얻는 정직한 성취감의 가치가 얼마나 더 달콤하고 위대한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고태석의 시스템에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것은 오지은이었습니다. 채린의 따뜻한 격려와 증명의 교실 친구들의 지지로 마침내 어둠 속에서 걸어나올 용기를 얻은 지은이는 더 이상 태석의 강요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증명의 교실의 가장 뛰어나고 헌신적인 보조교사가 되어 자신의 눈부신 수학적 재능을 다른 친구들을 돕는 데 아낌없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고태석의 제국은 이제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채린이라는 자신의 인생 방정식에서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던 최악의 돌발 변수가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해 보였던 방정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구축한 지하 제국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안에서부터 허물어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면 고태석은 극도의 위기감과 함께 이성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박채린의 증명의 교실은 단순한 방과 후 학습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핵심적인 수입원을 정면으로 차단하고
교내에서의 그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치명적이고 효과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는 그가 학생들을 상대로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학교 밖의 어두운 그림자, 즉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부동산 이권에 개입하는 위험한 어른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자금을 세탁해주고 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내는 먹이 사슬의 가장 말단에 위치한 하부 조직원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입원이 끊기자 예상했던 대로 학교 밖 어른들의 무자비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냐, 고등학생. 우리가 우습게 보여. 약속한 날짜를 못 지키면 내 몸의 일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는 식의 입에 담지 못할 협박 전화가 밤낮으로 그의 휴대폰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는 이제 박채린이라는 존재를 증오하는 것을 넘어 그녀와 얽힌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압박해오는 어른들은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산의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 개입하여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양 회장이라 불리는 인물이 이끄는 조직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표 중 하나가 바로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영도해양고등학교 부지라는 끔찍한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양 회장 측은 학교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학교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교육청에 익명의 투서를 넣는 등 학교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비열한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영도해양고의 폭력 서클과 불법 도박이 판을 친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 지역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고 학교는 내후회환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 고태석과 양 회장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박채리는 더 이상 혼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도서관의 조연아 사서와 체육교사인 박철민을 찾아가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한 학생의 일탈이나 교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교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박철민은 분노에 주먹을 불끈 쥐었고 조현아 사서는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양 회장 그 인간 제가 알죠. 이 학교의 역사와 땅 문제에 대해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그놈의 뒤를 털어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를 찾아보죠. 그렇게 박채린의 두뇌, 조현아의 정보, 그리고 박철민의 행동력으로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학교 수호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조현아는 밤늦게까지 낡은 서고를 뒤져 학교 부지의 역사와 과거의 법적 분쟁 기록들을 찾아냈고 박철민은 지역 사회의 인맥을 동원해 양 회장의 비리에 대한 소문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리는 이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양 회장의 약점을 파고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부산 시내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과거 군에서 아버지처럼 따랐던 퇴역 상사 서 원사를 찾아가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양 회장의 뒤를 캐달라는 어려운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날은 중간고사가 끝난 비교적 한산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해방감에 일찍 귀가하고 학교에는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는 몇몇 학생들과 교사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체린의 증명의 교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지은을 비롯한 몇몇 학생들이 모여 시험 문제 풀이를 하며 서로의 답을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교실 밖에서 고태석이 창백하고 괴로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망쳐버린 박채린과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오지은에 대한 복수심과 자신을 옥죄어오는 외부의 압박감 사이에서 거의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학교 복도 저편에서 결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낯선 그림자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양 회장의 신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고태석에게로 다가가 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고태석, 이 어린 새끼. 요즘 편하게 학교 다니니까 세상이 내 것 같았나 보지. 양 회장님이 더 이상은 못 기다려주시겠단다. 아닙니다, 실장님. 그게 아니라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겨서 시간만 조금 더 주시면. 변명은 지옥에 가서 하고. 돈은 언제까지 마련할 건데?
이번 주까지 해결 못하면 내 몸의 일부가 어디 멀리 바다 구경이라도 가게 될 줄 알아. 그들은 태석을 반쯤 끌고 가듯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문 과학실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광경을 화장실에 다녀오던 오지은이 복도 모퉁이에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과학실 안에서는 퍽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태석의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채린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은이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에게 조용히 교무실로 가서 박철민 선생님께 즉시 상황을 알리라고 지시한 뒤 자신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어두운 과학실로 향했습니다. 과학실 문을 열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악하고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고태석을 바닥에 무릎 꿇리고 발로 차고 있었고 태석의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채린의 낮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남자들이 동작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젊은 여교사에 대한 노골적인 비웃음과 경멸 그리고 귀찮음이 어렸습니다. 뭐야, 이 여자는? 선생이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곱게 꺼지시지. 다치기 싫으면.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오며 손을 거칠게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채린에게 결코 닿지 못했습니다. 채린은 전광석화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채 인체의 관절 구조와 급소를 정확히 역이용하여 그의 팔을 꺾었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채린은 그를 가볍게 밀쳐내며 남은 한 명을 향해 섰습니다. 이 학교 학생에게 손을 대는 건 그 누구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학교에서 나간다면 없던 일로 해드리죠. 남아있던 남자는 자신의 동료가 순식간에 제압당한 것을 보고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분노의 차품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오늘 여기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가 칼을 들고 비이성적으로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 과학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며 박철민 교사가 소화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김 선생 괜찮아. 그는 망설임 없이 칼을 든 남자를 향해 소화기 분말을 쏘아대며 그의 시야를 가렸고 채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파고들어 남자의 손목을 제압하고 칼을 빼앗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이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보던 고태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늘 냉철하고 논리적이기만 했던 저 여교사가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저 사람이 지금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있던 세상의 모든 방정식과 계산법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은 숫자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실에서의 끔찍했던 소동은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양 회장의 신복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동안 박채린과 조연아 사서 그리고 퇴역한 서 원사가 힘을 합쳐 수집했던 양 회장의 각종 비리 자료들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그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재개발 계획 역시 수면 위로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영도 해양고등학교를 위협하던 거대한 외부의 위기가 이름 없는 교사들과 평범한 이웃들의 용기 있는 연대와 희생으로 인해 극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고태석은 학교로부터 장기간의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억울해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처분을 묵묵히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정학 기간 동안 채린은 매일 그에게 직접 만든 그리고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손으로 쓴 수학 문제집을 보내주었습니다. 문제집의 첫 장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태석, 내 인생의 방정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누구도 끝났다고 말할 수 없어.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변수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올바른 풀이 과정을 다시 찾아내면 돼. 내 머리는 충분히 좋으니까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다. 돌아오면 그때는 선생님이랑 같이 진짜 어렵고 멋진 문제 한번 풀어보자. 부산광역시 수학올림피아드라는 이름의 문제 말이야. 정학에서 돌아온 고태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증명해 교실 친구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고 특히 오지은에게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채린의 증명의 교실에 가장 먼저 찾아와 새로운 도전을, 인생의 두 번째 증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문제를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상한 두뇌와 타고난 전략가적 기질을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쉽고 명쾌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었고 그의 논리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설명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채린이 만들고 오지은이 지키고 마침내 고태석이 완성한 증명의 교실은 이제 2학년 5반을 넘어 영도해양고등학교 전체의 자랑이자 꺼지지 않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영도해양고등학교의 역사상 처음으로 박채린이 이끄는 수학팀이 부산광역시 수학올림피아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고태석, 오지은을 비롯한 5명의 학생들은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웃었던 그 화려한 무대에서 지난 몇 달간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명문고 학생들이라는 경쟁자들의 은근한 무시와 견제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마치 하나의 두뇌처럼 움직이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었을 때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렸고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기적과도 같은 단체전 은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웃었고 그 모습을 객석에서 지켜보는 채린의 얼굴에는 그 어떤 군사작전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을 때보다도 더 큰 기쁨과 벅찬 보람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은메달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정직한 노력으로 그리고 동료에 대한 믿음으로 얻어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지고 찬란한 승리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영도해양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 특히 상위권 대학의 수학 및 과학 관련 학과 진학률은 개교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역 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채린은 이제 학교를 넘어 부산 교육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수학을 잘 가르치는 유능한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이라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방정식을 풀 수 있도록 그들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진정한 멘토이자 스승으로 모든 이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해 진력 졸업을 며칠 앞둔 채린은 학교 옥상에서 붉게 타오르듯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부산항의 노을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기분 좋게 흩날렸습니다. 그때 어느덧 교복이 작아 보일 만큼 훌쩍 자란 고태석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내년에 입학할 후배들을 위해 직접 만든 제법 두툼한 수학 문제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년에 들어올 후 증명의 교실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로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제가 대학에 가서도 주말마다 와서 직접 이끌어 보려고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채린은 태석이 건넨 문제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문제마다 학생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쉬운지 그리고 어떤 개념을 놓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세심하고 따뜻한 조언들이 이제는 제법 어른스러워진 그의 글씨체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훌륭한 문제들이구나, 태석아. 그리고 그 어떤 수학자보다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풀이 과정이야. 전부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제 인생의 엉망진창이었던 방정식에 희망과 믿음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넣어주셨으니까요. 돈이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저 멀리 거대한 부산항대교 위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하나둘씩 찬란한 불이 켜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오랫동안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오가는 저 거대한 바다처럼 아이들의 인생 또한 앞으로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거친 파도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박채린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방정식의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해답은 가장 뛰어나고 오차 없는 냉철한 계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연대의 과정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숫자의 감옥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신만의 새로운 방정식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해답은 그녀의 곁에서 함께 빛나는 미래를 꿈꾸는 제자들의 늠름하고 성장한 뒷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